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성주입니다. 이름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반도체 산업과 미래의 기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전에 아까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부족한 게 많아서 제 소개를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16대 길게 나오겠네요, 얼굴이. 그 돌대 사진입니다. 돌대고요. 그러다가 아주 커가지고 이제 최근의 사진인데, 아니 보면 점점 못생겨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일들을 했죠. 아까 저기 소개하신 그 이력 같은 걸로 이제 살아온 게 저런 이력을 만들어 온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사실은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하겠다고 쫙 계획한 그대로 된 건 사실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또 저렇게 된 거는 아니고, 뭔가 꾸준히 과정에서 어떤 때는 뭐 잘못되는 일도 생기지만, 또 어떤 때 또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찬스가 생기기도 하고, 뭐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 저런 이력들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완전히 다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지만,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취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지금은 써니의 그 교수 중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퇴임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장을 끝으로 실무는 끝나고, 이제는 그 회사 안에 있는 이제 직원들 교육을 한 2년 정도 이제 맡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어, 편해졌잖아요, 아까보다, 그죠? 많이 나죠. 자유로워지고 하니까, 어,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 전북대 완주에 있는 아원고라는 데인데, 여기 사실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최근에. BTS가 여기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누가 여기서 똑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원래는 팔을 이렇게 하고 찍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깜빡해가지고 못했는데, 이거 모르세요? 이거 갖고 오면 다들 알 줄 알고 갖고 왔네. 그러네. 그래서, 뭐, 옛날보다는 좀 이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누가 저한테, 야, 이제는 이제 자유의 날개를 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의 날개를 단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 또는 용기가 나지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뭐 요리도 배우고 있고, 또 영화도 그냥 뭐 극장 가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저기서 좀 옛날 영화들 찾아서 보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어드벤처스 인 리타이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은퇴 모험, 은퇴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단한 모험은 아니지만 사실 그걸 하려면 조금 용기가 좀 필요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런 이름으로 뭔가를 좀 해볼까 해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 했던 일들을 쭉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은퇴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은 또 무궁무진할 것 같고, 앞서 제 이력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금 뭔가를 뭐 하고 있으면 또 예상치 못한 또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도 생기겠지만, 뭐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또 굉장히 또 많은 좋은 그 경험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요즘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주제 들어가서, 뭐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과 미래의 기회고요. 오늘 뭐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대부분을 그 신문에는 기사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기사들을 보면서 반도체 관련 기사들이에요. 반도체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느꼈던 거 혹은 궁금했던 것, 뭐 거기에 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봄으로써 반도체 전반과 미래에 어떤 기회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주로 뭐 이런 질문이나 관심들이 쭉 나올 거예요. 뭐 굴뚝 산업이 흔들거려? 막 이런 거, 반도체가 연관돼서.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투자를 더한, 요즘 뭐 중국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이게 요걸 넣으면 되는가 보다. 중국 얘기.
뭐 그런 얘기들 쭉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요거를 좀 치워요. 네. 이거 다 할 줄 알죠? 핸드폰으로 찍으면 기사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니까 다들 한번 해보죠.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계속 하지는 않을 거고 뭐 필요할 때만 몇 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30초? 1분? 이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안 되세요? 아, 왜 젊은 사람들이라 다 알지 않나? 카메라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아이폰은 그렇던데 그죠? 찍으면 되는데 그 갤럭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쭉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한번 쭉 보시고 뭐 아주 뭐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무슨 얘기들이 있나 한번 쭉 보세요. 오늘 기사를 갖고 계속 하기 때문에 요 일을 한 몇 차례 정도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억세스에서 읽고 계시는 것 같은 얘기죠. 자, 읽으시면서 뭐 다 끝까지 안 읽으셔도 사실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지? 보다. 정리 들으셨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굴뚝 산업이라고 그러는 거, 그죠? 뭐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산업들이죠, 그죠? 그 유리 페인트들도 타격을 입는다고. 그 중간에 보니까 뭐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이 그 정도에 끼어 있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면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산업이 왜 산업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거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으세요? 사실 이제 다 알고 있는데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 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 왜 굴뚝 산업, 반도체 산업이 영향 안 좋은데 굴뚝 산업까지 영향을 줄까? 반도체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잘. 자, 그 일을 좀 살펴보면 이건 사실 이제 좀 상대적으로 멋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거실과 그 밖으로 창밖으로 내다본 거거든요. 좀 약간 미래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방 안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뭐 청소기가 있고 핸드폰을 들고 있고 랩탑이 있고 또 탭이 있고 뭐 이렇게 밖을 보면 무슨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요새는 이런 거 많죠. 로봇 안내하는 로봇 안내원. 그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 드론도 있어요. 드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러다 스마트 띵이라고 그러죠. 스마트 띵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띵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저 안에 스마트라는 게 들어가면 다 뭐든지 다 그 안에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야 사실은. 기계가 다 컴퓨터. 모든 기계들이 컴퓨터인 거죠. 그 안에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그 컴퓨팅 테크놀로지 중에서 뭔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요즘 이제 통신 시설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뭔가 어디랑가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모아진 정보들이 다시 돌아와서 더 가공이 돼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더 잘 쓰게 되고 뭐 이런 세상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싱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스마트싱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세상에서는 이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죠.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온갖 스마트 띵들이 있죠. 뭐 스마트한 머신이거나 어떤 스마트한 환경이거나 스마트한 액티비티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뭔가 이제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최첨단, 제일 끝 쪽에 있으면서 실제로 사람과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 기계들, 그런 기계들이 다 이제 스마트한 기계들이고, 스마트하다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좀 단순화시켜서 분류를 하면 뭐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 안에 센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또 여기서 생기는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이제 통신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좀 가는데 그게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도 이것도 컴퓨터들이에요. 굉장히 고성능, 고용량 컴퓨터들이고 이거를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고 있죠. 클라우드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엄청난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또 거꾸로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 보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며 살고 있는 세상.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ICT 월드고, 그걸 도와주고 있는 스마트 싱이 이 ICT 월드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는 거고. 그게 요즘은 5G 통신과 또 AI 알고리즘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르고 뭐 거의 뭐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빠르고 즉각적으로 보낼 수 있고 또 AI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기계가 이 스마트한 것들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한 것은 그 안에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 그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안 만들어지면 저런 기계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들 아까 그게 이제 굴뚝산업이라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잘 안 팔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한테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그러면 잘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쌀 같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라 쌀이 좀 부족하면 뭐 굶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산업 자체가 잘 안 돌아가는 심지어는 굴뚝산업까지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왜 굴뚝산업도 반도체 산업과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그 핵심은 우리가 이런 ICT 월드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그럼 반도체 산업이란 게 있는데 그럼 산업을 통해서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나 그런 얘기인데 또 뭐 아주 뭐 열심히 쫙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시간상 빨리 좀 정리를 하면 뭐 딴 건 아니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다음 1월 달에 나올 거고 3분기 실적만 봐도 뭐 역대급 실적이다 하는데 역대급 실적이라 그러면 분기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한 5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수준. 그다음에 삼성은 10조 정도를 내는 수준. 뭐 규모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벌고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볼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저렇게 굉장히 잘 버는 회사들이 생겼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해왔나 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했고 그렇게 그 돈을 버는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얼마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야, 도대체 그럼 반도체가 뭐지?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얘기만 하면서 뭐 ICT 월드 얘기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럼 반도체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성장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 그 시작은 1965년이면 지금부터 한 56년 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때 미국하고 합작을 해서 뭐 트랜지스터를 조립하는 뭐 생산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는 뭐 그 전자상가 이런 데 가면 트랜지스터도 이렇게 팔고 그랬거든요. 조립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지금의 뭐 IC, 뭐 D램이 랜드 같은 칩이 아니라 그 단일 소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겨우 조립해서 팔던 거죠. 그것도 합작을 해서 그러다가 우리 순수 자본으로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웨이퍼 가공을 시작한 건 74년. 이때부터 이제 직접 회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 삼성, 현대, 금성. 현대하고 금성이 합쳐져서 하이닉스가 됐죠. 그 대기업들이 반도체에 진출했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데, 이 정부가 지원하고 요 세 회사가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서로 경쟁도 해가면서 정부가 출연도 하고 해서 85년에 국책 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힘을 받아가지고 뭐 세계 최초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런 성장을 해서 급기야는 2001년이 되면 메모리 시장의 세계 1위를 달성한 우리가.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해서 2010년이 되면 시장 점유율이 1위뿐만 아니라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 메모리를 뭐 대부분 우리가 생산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메모리 자체가 커지면서 이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 점유율 2위가 되는 그런 성장을 거듭해 왔던 거죠. 2015년에.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성장의 역사고, 그럼 지금은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나를 보면, 요거는 요 QR코드를 그 액세스해서 들어가시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 세이브만 해놓고, 보면 뭐 수출 품목 중에 1위고, GDP 기여도가 6.7%고,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된 인력만 17만 5천 명이 되고, 2000년에 조사한 건데 여전히 반도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고, 메모리는 세계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봐도 투자도 1위이면서 한국 내 투자 점유율이 33.3%, 굉장히 많은 투자를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한 국가 경제가 메모리를 통해서, 반도체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국가 경제 기여도까지 받고, 그럼 이제 반도체는 뭔가 얘기를 좀 할 텐데, 반도체 현상이 발견된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19세기 그 초반에도 전체적인 특성을 보이는 물질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알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쭉 적고, 그러다가 20세기 초가 되면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뭐 간단한 수준의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이제 다이오드 특성을 이용해서 정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반도체라는 걸 잘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을 잘 이용해서 이제 이런 장치들을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반도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려면 실제로 이제 퀀텀 메커니스가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이 물리학 사람들은 요 1900년부터 1930년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때 엄청난 물리학적인 발견들이 막 생기거든요. 뭐 그중에 그 양자역학과 관련된 것만 보면 그 아인슈타인이 뭐 광전 효과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슈레딩거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젠버그가 언서티티 프린시플이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나서야 반도체가 이래서 이런 특성을 보이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고, 뭐 오늘 그걸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그러진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책을 찾아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1947년이 되면 드디어 그냥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어내요. 트랜지스터는 반도체를 밖에서 잘 조종해서 성질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보면 돼요. 디바이스라고 보는데, 컨트롤이 가능한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게 됐다. 1947년에. 실제로 이 세 분이 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브레튼, 바딘, 쇼클리, 이 세 분이 1947년에 저마늄을 갖고 만든 이 포인트 컨택 트랜지스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고 이제 트랜지스터 형태로 비유를 하면 옛날 삼극 진공관하고 똑같은 동작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냈죠. 만들어냈고, 그 공로로 이분들이 10년 후네요. 그죠? 1956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이후에 이제 반도체는 또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데, 47년에 트랜지스터가 발견이 되고,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킬비라는 분이 직접 회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해냅니다. 보완해내고 그래서 이렇게 이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칩들의 이제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겠죠. 그죠? 그런 걸 발견을 해내고 그다음에 1960년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형태인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를 이 강대원이라는 분이 발견을 하고요. 그 이후에 CPU가 1971년에 발명이 되고 66년에 메모리 중에 하나인 D램 그리고 한참 후에 87년에 도시바라는 일본 회사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또 다른 형태의 메모리가 이제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 CPU, D램, 낸드 플래시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현재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칩 중에 하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막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가기 전에 이분을 잠깐 언급하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은 한국분인데요. 모스펫을 발명한 분이고 이 모스펫이 지금 쓰는 모든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형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아쉽게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60세에 돌아가셨는데 요즘 보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돌아가셔서 모스펫이 이제 막 쓰이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깝게 노벨상을 못 받으셨는데 아마 오래 사셨으면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이분께서. 아쉽게도 노벨상은 살아계신 분만 주잖아요. 아쉽게도 못 받으셨고. 자, 이게 트랜지스터 이후에 반도체가 이제 발전한 모습이고요. 자, 이 반도체와 함께 발전한 게 이제 컴퓨터죠, 그죠? 이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같이 해왔는데, 그다음에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것 때문에 또 반도체가 또 발전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견인을 하면서 발전을 해온 건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분이 그걸 하려고 해서 건 아니지만 이분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에요. 폰 노이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역사상 태어난 인류 역사상 태어난 몇대 천재 중에 한 분, 몇 대 천재 중에 한 분인데 뭐 별의별 분야에서 다 뭐 경제학 분야, 그다음에 물리학, 그다음에 또 뭐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이런 분야에서 다 여러 군데서 일을 하셨는데 대단한 거는 그 모든 분야에서 다 대단한 업적을 다 남기신 거예요. 그냥 뭐 건드려보면 본 게 아니라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이 컴퓨팅 아키텍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요 CPU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근데 얼마나 이 컴퓨팅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사람들이 이게 마치 사람 두뇌와 같다고 착각할 정도로 완전히 도미넌트했던 거죠. 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제 CPU라는 거는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연산하려면 인스트럭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풋과 아웃풋이 데이터이고. 근데 CPU를 두고 인스트럭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메모리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해 뒀다가 읽고 쓰고 하면서 만들자.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됐던 거죠. 저랬기 때문에 발전한 거죠, 그죠? 안 그랬으면 지금 사람 두뇌와 같은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으면 아직도 못 만들고 있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CPU란 걸 만들고 메모리를 따로 만들고 메모리와 CPU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인스트럭션을 주고받으면서 만드는 구조로 하자라고 했고 이런 구조로 현재까지 컴퓨터가 계속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러면서 CPU라는 것과 메모리라는 것이 이 컴퓨터의 제일 중요한 이제 부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 CPU와 메모리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발전하고 또 컴퓨터가 발전하려면 CPU와 메모리를 계속 발전시켜야 됐고 뭐 한 그런 역할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이제 그걸 정리한 건데 이때 뭐 1940년에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밖에 없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7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면서 컴퓨터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면엔 CPU 성능이 개선되고 메모리의 성능과 덴시티가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1981년에 제가 이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IBM PC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이게 스마트폰이 뭐 전화기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스마트가 들어가면 다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성능은 아주 초창기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슈퍼컴퓨터도 뭐 대단한 슈퍼컴퓨터가 이미 만들어져서 저게 활용을 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하고 컴퓨터가 함께 이런 발전을 이루면서 특히 이런 그 컴퓨터 발전이 결국 아까 처음에 얘기한 ICT 세상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제 ICT 세상이 된 거고 모든 물건에 반도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 반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봤는데 또 하나 이슈가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는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건데 그, 이 기사를 띄워보면 뭐 일단 인텔의 새 CEO 이름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무어의 법칙 얘기가 나올 겁니다. 무어 법칙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 그래서 뭐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뭔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뭐 그다음에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반도체가 발전을 해왔는데 성능은 도대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그다음에 미래의 기술들은 뭐 어떻게 발전을 할까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뭐 이런 것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어입니다. 고든 무어라는 분이고 그 인텔을 만드신 여러분 중에 한 분이고 코파운더고 그 다음에 인텔의 사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글자로 시작을 해서 그 경영자까지 되신 분이죠 인텔에. 근데 이분이 1965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앞으로 그 한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18개월마다 2배가 되는 세상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 말이 바로 이제 무어의 법칙이에요.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나를 보면 이게 이제 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1965년에 보면 그 이전 해를 보면 이렇게 이제 트랜지스터 수인데 이 Y축이 그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선형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그 저거기 때문에 뭐야 로그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월마다 실제로 보니까 트랜지스터 한 칩에 들어간 트랜지스터 수가 두 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게 계속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법칙이 됐는데 법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분이 산업을 하고 계셨으니까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을 섞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냥 이 데이터만 보고 말한 건 아니고 이 반도체 이론 중에 컨스탄트 이필드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조건을 픽스한 채로 디바이스를 작게 만들면 이게 작아진다는 뜻이죠. 작게 만들면서 굉장히 빨리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파워도 덜 들어가게 전력 소비도 덜 쓰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컨스탄트 이필드 스케일링 티오리가 있어요. 스케일링 티오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와 또 지금까지의 트렌드, 그때까지의 트렌드를 보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18개월마다 한 칩에 들어간 트랜지스터가 2배로 계속 증가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놀라운 건 1965년이면 지금부터 66년 전인데 뭐 그동안 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어쨌든 56년 동안 저 법칙에 따라서 반도체가 쭉 발전을 해왔어요. 무시무시하게 발전을 한 거죠. 매년 2배씩 된다 그러면 또 알죠. 저런 게 얼마나 엄청나게 올라가는지 그죠? 지수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자, 그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거는 뭐 CPU, GPU, DRAM에 들어가는 그 트랜지스터 수예요. 트랜지스터 수인데 이게 뭐 수학 공식은 아니니까 완전히 뭐 그 베리에이션이 없이 내로우하게 뭐 잘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트렌드를 따라서 뭐 꾸준히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잘못해서 또 도태가 되기도 했겠지, 그죠? 그래서 그 무려 55년 동안 무어의 법칙이 유지가 되면서 성장을 해왔고 그 결과로 보면 그
그 CPU의 속도는 뭐 과거 뭐 수메가 정도 수준이었던 게 현재는 뭐 수백 기가까지 그 클럭 스피드가 빨라졌고, 그다음에 D램의 경우에도 뭐 스피드도 늦고인데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덴시티도 굉장히 증가를 했죠. 용량도 굉장히 증가를 했죠. 16기가빗 한 칩을 이렇게 16기가짜리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늦게 나온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뭐 이미 216기가빗이라고 썼지만 이미 512기가빗이 나왔고 1테라빗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무의 법칙에 따라서 엄청난 트랜지스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과 한 게, 아까 뭐 그 작게 만들면 성능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파워 컨섬션은 줄어들면서 그 성능은 좋아, 스피드는 빨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 구현돼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뭐 이런 결과를 지금까지 얻어온 거고요. 근데 이제 부어의 법칙이 사실은 계속 챌린지를 받고 있어요. 아까 이분 팻 겔싱어라는 올해인가 작년에 이제 CEO가 됐는데, 그 전에 그 브라이언 크리스냐?이라는 양반이 했는데, 그분이 약간 뭐 스캔들이 있어서 물러나긴 했는데, 그 스캔들은 핑계고 사실은 못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모의 법칙이 이제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물론 오래전부터 걱정들은 했지만 인텔이 실제로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새로 오면서는 이제 더 빨리 모의 법칙을 맞춰놔야겠다, 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처음에 고든 무어가 말한 그대로 무어의 법칙이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모디피케이션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암이라는 회사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한 칩에 들어가는 그 트랜지스터 수를 뭐 2배로 늘리는 거를 모의 법칙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한 것처럼 와트당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무어의 법칙, 이걸 가지고 무어의 법칙을 뭐 대체하자.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세상을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실제로 45년부터 20년까지는 18개월마다 뭐 됐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좀 더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거 소비 전력에 대한 관심은 사실 옛날보다 많아졌잖아요. 그죠? 지금 뭐죠? ESG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면서 전력 소모량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고갈되고 있는 세상이라, 그런 면에서 꽤 의미 있는 제안이기도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있고, 사실 암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거를 제안하는 이유는 따로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인텔이 만드는 방식보다는 암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그러니까 CPU를 만드는 방식이 저전력 방식이에요. 저전력 방식이니까 자기들이 또 이제 뭐 세상을 대표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뭐 조금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또 계속 사람들의 의지를 갖고 만들어 나갈 거다. 그리고 뭐 또 이런 생각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까 뭐 제 이력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발견되고 하면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발전을 또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자, 이거는 앞으로 뭐 메모리가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고 뭐 하이닉스에서 생각하는 걸 가져왔는데, 제일 밑에 부분은 뭐 현재 메모리들이고요. D램, 낸드. 그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메모리들 해서 뭐 좀 전력이 낮아진다거나 용량이 커진다거나 뭐 이런 메모리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안으로 들어오는 메모리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로 사람 머리를 닮은 메모리가 만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람 머리는 CPU보다는 메모리하고 굉장히 또 비슷하게 생겼죠. 굉장히 후진 CPU와 메모리가 막 섞여서 병렬 처리하는 게 머리잖아요. 사람 두뇌니까. 자,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대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이런 걸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뭐 이런 것저것 하다 보면 뭐 새로운 것도 발견이 되는 거겠죠. 자, 뭐 앞으로 또 뭐 이렇게 발전해 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반도체 누가 만들지? 이것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거 기사를 띄워보면 여기 이제 난도시 이제 주식 얘기가 좀 나옵니다. 주식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 얘기인데 이런 거 뭐 갑자기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전부 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이 살 기회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반도체주를 주목하라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이 소부장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요즘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뭐 키우자 얘기를 많이 해서 다 알 텐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 야, 그럼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어떤 것들이 더 관련되어 있는 거야? 뭐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생태계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키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나? 그리고 조금은 이제 회사 내부로 들어가서 반도체를 만드는 업무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반도체 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축을 보면 그 실제로 이 웨이퍼를 가공해서 실물을 만드는 패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로축은 보면 어떤 기능을 설계해서 그거를 구현해내는 패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제로 실물을 만드는 패스에서는 실제로 부품 회사가 있고 부품 회사들이 만든 부품을 장비 회사들이 사용해서 쓰고 이 장비 회사와 재료 회사가 여기 실제로 소자를 만드는 회사한테 장비와 재료를 팔면 여기서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거죠. 가공해서 실제로 실물을 만드는데 여기서 만드는 실물들은 설계 패스를 통해서 실제로 IP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EDA 툴도 그렇고 컴퓨터 에디드 CAD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툴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이 좋은 서킷을 갖고 있어가지고 서킷 페이턴트 같은 거를 갖고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암 같은 회사들도 아주 대표적인 회사죠. 좋은 걸 넘어서 엄청나게 좋은 거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 그런 IP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IP 프로바이더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소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실제로 설계해서 제조를 하는데 어떤 회사는 자기가 설계도 하고 설계도 하고 제조도 같이 해요. 그걸 이제 IDM이라고 그러는데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그래서 뭐 인텔이나 삼성, 하이닉스 같은 데는 설계, 제조를 다 갖고 있죠.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어디서 만드느냐? 또 다행히 그 웨이퍼만 가공해서 만들어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그러고 팹이 공장이 없는 회사들. 그다음에 파운드리라는 데가 이제 위탁 생산만 해주는데 이런 게 그 둘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자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결국은 반도체 상품이 되는 거고 이런 상품을 세트 메이커들이 갖다 쓰는 거죠. 옛날에는 컴퓨터만 만들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도 뭐 컴퓨터만큼 중요한 그 세트가 됐고 뭐 게임기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도 다 점점 그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온갖 스마트 IoT들 이런 데가 다 이런 세트를 만드는 데서 결국 이런 반도체 부품을 갖다 쓰는 거죠. 앞에 처음에 한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 세상의 모든 게 다 반도체를 사서 컴퓨터 기술을 자기네 기기에 내장해서 그걸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팔고 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 그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반도체를 구성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메이저 그 중요한 회사들은 누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유수한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고 장비를 하는 회사는 이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 반도체는 선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작은 패턴을 만드나.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PR을 갖고 패턴을 하는 거. 그 사진을 찍는 사진기 만드는 회사인데 엄청나게 비싼 사진기를 만드는데 일단 뒤에 보여줄 텐데 그 ASM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엔 텔, 히다치 하이텍 이런 회사들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이거는 공정 장비 만드는 회사 물론 여기서는 인스펙션 장비도 만들지만 이 두 회사는 요 KLA 탱커라는 데는 인스펙션 장비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밀다 만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를 만드는 과정에도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재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10나노로 만들었는데 10나노로 딱 된 거야?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측정하고 검사하는 장비 만드는 회사고. 우리나라 회사도 안 집어넣을 수 없어서 뭐 원익 좀 큰 회사 2개를 집어넣었는데 원익 IPS, 그다음에 주성 이런 회사들이 뭐 열심히 하는데 규모나 실력으로 보면 뭐 사실 크게 상대는 안 됩니다. 약한 거죠. 약한 거고. 그다음에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인이라는 데는 테스트하는 회사, 테스트 장비. 웨이퍼를 다 만들거나 패키지를 다 하고 나면 그 테스트하는 거. 이게 잘 만들어졌어? 못 만들어졌어? 아까 라인에서 봤지만 이제는 다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야? 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장비를 그래서 이것도 점점 어려운 테크놀로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 조그만 회사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회사들 보면 뭐 시네주, 썸코, 그다음에 SK 실트론 이런 데가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로우 웨이퍼. 그걸 사다가 우리 같은 회사가 이제 가공을 해서 칩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것도 보면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크고 실트론이 그래도 뭐 마켓 쉐어가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지만 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일본 회사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웨이퍼뿐만 아니라 이제 가공 그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케미칼들이 있게 되는데 뭐 듀퐁이나 다우 뭐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그런 케미칼들을 만드는 메이저 회사고 일본에는 뭐 JS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뭐 동진이라는 회사가 머티리얼을 하는데 뭐 한국이라 써먹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뭐 이런 장비나 이런 소재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약한 거고 그래서 아까 뭐 소부장 키워야 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소자 만드는 회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는 굉장히 잘 했고 굉장히 큰 규모고 뭐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1, 2위를 하는데 너무 약하니까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IP 프로바이더 아까 말한 암 같은 회사 뭐 암의 테크놀로지 안 쓰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코어 자체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CPU의 핵심을 다 디자인하기 때문에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인텔을 제외하고는. 아시스나 케이던스 이런 데는 뭐 서킷 IP도 있지만 이런 CAD 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툴 같은 걸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들이고 IDM 아까 말했던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 뭐 아주 유명한 회사가 인텔이고 삼성이고 하이닉스 삼성은 뭐 뭐든지 다 만드는 회사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만드는 회사 마이크론도 미국에 있는 메모리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키옥시아는 옛날에 도시바였는데 이름 바꿨죠 독립하면서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메모리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소니가 여전히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 CIS 이미지 센서를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진 지금도 이거 보고 봤잖아요. 그 보는 이유 거기 CIS라는 그 이미지 센서가 들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그래서 카메라에는 다 이미지 센서 하나씩 다 들어가죠. 카메라 하나에 이미지 센서 하나. 회사고 그다음에 온셈이나 인피니온, 그다음에 ST 마이크로, 르네상스 같은 데는 이 메모리 이외에 뭐 다른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 자기네 팹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팹리스 얘기를 했었죠. 그 공장은 없으면서 설계만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 제일 유명한 퀄컴, 브로드컴 같은 이런 회사들 우리 통신칩 만드는 데잖아요. 그죠? 통신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칩이 됐죠. 이제 그 스마트폰이 그 컴퓨팅 기계의 핵심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됐죠. 그다음에 뭐 잘하는 GPU, GPGPU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 처음에 그래픽 회사로 시작했던 거죠.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로. 그다음에 AMD 여기도 원래 GPU 했었는데 요즘은 인텔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삐걱거리면서 인텔하고 맞먹어볼까 뭐 요즘 그러고 있는 중이죠. AMD가. 그다음에 미디어텍은 그 대만에 있는 팹리스 회사고 굉장히 조그만 제품에 들어간 다양한 그 칩들을 만드는 칩셋 컨트롤러도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을 만드는 회사. 또 애플도 이미 자기 그 AP 우리 갖고 있는 AP를 자기가 디자인 다 하죠, 그죠? 만들어주는 거를 뭐 맨날 그 삼성에다 집어넣느냐, 뭐 TSMC에 집어넣느냐가 그냥 경쟁 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도 뒤에 잠깐 할 텐데. 그다음에 NXP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팹리스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런 데다 의뢰를 하는 거죠. 파운드리는 그 이런 팹리스 회사들이 주문하는 그 설계를 그대로 웨이퍼에다 구현해서 만들어주는 회사들. 뭐 제일 유명한 게 TSMC고, 뭐 TSMC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90% 이상을 하니까. 나머지 뭐 대만에 있는 UMC, 중국에서 막 시작한 SMIC,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요거는 아부다비에서 샀는데 좀 아직도 좀
잘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도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 뺨리스 회사들이 많다 보니 여기에 오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하는 거. 자, 이거에 지금 우리 뭐 키플레이어들고 뭐 키플레이어들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뭐 빠진 회사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많이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 내부로 들어와서 반도체를 회사 내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나를 잠깐 보면, 요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 박스들은 뭐 모든 회사, 모든 제조를 하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 시퀀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품 기획을 해서 그 R&D를 하고 양산을 하고 그걸 갖다 팔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다시 그 상품 기획을 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그 중에 이제 R&D하고 매스 프로덕션만 띄워서 보면 뭘 하는가를 보면,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특히 반도체에서 일단 뭐 장비가 필요하겠죠. 뭘 만들려면. 그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공정을 만들고, 그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게 소자들, 트랜지스터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설계라는 건 그런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까? 이런 걸 생각하는 데고, 그래서 이제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그 소자들을 잘 엮어서 공정이 엮인 태로 공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장비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제품은 이걸 팔 수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응용은 이 제품이 다양한 응용에 잘 적합한가를 판단해주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부터 응용까지가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딘가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 반도체 회사 들어오면 이 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쓴 건데, 이거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뒤에 또 한번 비슷한 얘기를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투자 얘기.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거는 뭐 더 읽을 필요는 없고,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죠. 그죠? 어디서 뭔가 더 하려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저희가 이천에 있고 청주에 있고 뭐 심지어는 중국에도 팹이 있는데 그걸로 모자라다는 얘기지.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120조 원이라고 나왔는 얘기죠. 내년부터 120조, 내년에 쓴다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120조를 들여서 팹 4개를 거기다 건설하겠다. 팹을 4개 정도, 팹이 되게 한 10만 장 정도인데 40만 장 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겠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좀 다른 관점에서 이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이거는 이제 삼성 얘기인데, 앞에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데 저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삼성은 이미 평택에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대단히 규모의 투자를 이미 해서 거기다가 팹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이제 잘못한다 그랬잖아요. 시스템 IC를 위해서 뭐 171조를 투자하겠다. 2030년까지 1위를 달성하겠다. 뭐 10년도 안 남았네, 그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 도대체 메모리에 투자가 저 정도 규모인 이유는 뭘까?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가지고 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스템 IC는 못한다고 하니 시스템 IC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그럼 반도체 산업은 얼마큼 성장한다고 하길래 저렇게 자꾸 투자를 하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봐볼 수 있을 겁니다. 투자의 규모를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F-35A 라이트닝 2라는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그 전투기인데 이게 미국의 주력 전투기죠, 그죠?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대의 가격. 이게 한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한 대가 1,000억 정도 되는데, 자, 이걸 레퍼런스로 반도체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를 얘기를 하려고. 반도체 장비 중에 노광 장비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선폭, 작은 선폭 만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작은 선폭이라는 거는 해상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으로 이렇게 쪼여서 하는 건데 그 라이트 소스의 파장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람다, 요 파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파장을 자꾸 작은 파장이 작은 소스를 자꾸 개발해 온 게 저 리소그래피 장비를 개발해 온 역사예요. 이걸 보면 처음에 수은등 갖고 있어요. 수은등. 가로등으로 쓰는 수은등 있잖아요. 수은등 보면 이 피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I라인 피크, G라인 피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 이게 I라인이 뒤에 거고 G라인이 먼저 건데 365, 436 나노미터. 대충 그럼 이 정도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파장이 이 정도면 뭐 한 400 나노 정도 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후에는 이제 엑사이머 레이저를 사용하면서 되게 이제 300, 200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그 파장을 써서 이 정도 되는 그 패턴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여기 다른 팩터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렌즈 크게 하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장비를 물에 담궈서 쓰면은 실제로 파장이 작아진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물에 담궜다 해서 이제 이머전이라고 그러는데 로케이라고 그러죠. 로케이 장비들 쓰고 해서 뭐 이것보다는 더 작게 하지만 어쨌든 일단 라이트 소스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는 EUV라는 게 최첨단 장비예요. 이거는 이제 그 틴에서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 엑스레이인데 요거는 한 13.5나노 정도 되는 그 라이트 소스를 씁니다.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248나노 정도 되면 그냥 이제 파장으로 보면 되는데 웨이브로 13.5나노 정도 되면 이 파장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빛은 파티클이면서 웨이브 저거 알죠, 그죠? 파장인 거 알죠? 하기 때문에 13.5나노 정도 파티클 성질이 많기 때문에 모든 광학계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개발해서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ASMA라는 아까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장비예요. 이 장비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이 안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좀 작긴 하지만 이게 한 사람 키의 1.5배 높이가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거고. 자, 이 장비는 얼마 것 같아요? 1,000억. 전투기가 1,000억인데 1,000억은 요즘은 요 ARF 이멀전 장비 요게 한 1,000억 정도 하고 이건 3,000억. 한 대에 3,000억이고 이걸로 열심히 찍으면 그 하루에 2,000장 정도를 찍고 있어요. 현재는 2,000장 정도. 그래서 뭐 10만 장 팹을 만들려면 이게 몇 대가 있어야 돼. 그렇지? 하루에 2,000장 찍으면 한 달에 하나 갖고서 한 달에 하나가 6만 장 찍나? 근데 그 반도체 공정은 이런 노광 공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한 뭐 3, 40개 정도 되는 공정이 있어요. 거기다 3, 40개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3,000억 곱하기 3, 40개 하면은 벌써 얼마가 돼요? 거의 뭐 10조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다 이 장비만 쓰지는 않아요. 패턴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이제 공정을 그 코스트를 싸게만 잘 만드는 회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최첨단 노광 장비를 덜 쓰면서 작은 패턴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런 게 경쟁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게 3,000억 정도 되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ARF 이멀전만 해도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조 단위의 투자는 아주 쉽게 쭉쭉 넘어가는 거죠. 팹 하나를 그냥 질라 그러면 10조 정도는 쑥 들어가는. 1년에 투자도 10조 정도 되고 아까 뭐 분기에 5조 벌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그것도 사실 뭐 정상적인 건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건데 대개 벌면 한 뭐 2조, 3조 벌면 많이 버는 건데 뭐 그 대부분 다 이렇게 투자에 다시 또 다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 산업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저게 안 되면 회사가 더 못 나가. 경쟁이 있고 딴 데는 다 투자를 하는데 우리 투자를 안 하면 남들은 작은 걸 만드는데 우리 못 만들잖아요.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투자의 그렇게 큰 이유는 이런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고 그 장치에 투자해야 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장치 하나가 뭐 그 전투기 하나보다도 최첨단 전투기 하나보다 훨씬 비싼 장치들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뭐 이렇게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메모리가 D램, 낸드라는 게 있고 나머지 다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같은 말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뭐 그렇게 분류하는 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런 뭐 생산이나 사업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반도체가 컴퓨팅 테크놀로지와 같이 발전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팅 테크놀로지의 백본이 되는 프로덕트와 나머지들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D램하고 낸드에다가 CPU나 AP 같은 것들이 이 컴퓨팅 백본 프로덕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특징은 CPU나 D램 낸드를 대량으로 만들어 팔잖아요. 한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엄청나게 딱 제공을 하고 애플이면 애플, 그다음에 인텔이면 인텔, 그래서 소품종이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컴퓨팅 테크놀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어드밴스드한 테크놀로지를 써야 되죠. 그 최첨단 테크놀로지일수록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경쟁이니까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지금 컴퓨터가 발전해온 역사고 반도체가 발전해온 역사.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그다음에 첨단 테크놀로지 써야 되고 굉장히 빠른 교체 주기를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 나머지들 MCU, RFIC, CIS, 아까 이미지 센서 말한 거, 이게 이제 통신 칩이죠. 뭐 DDI, PMIC, 뭐 그다음에 나머지 그 중형 반도체들 많은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특히 중요한 건 이것들은 이런 그 첨단 테크놀로지 이용하지 않고 리가시 테크놀로지라 해서 이런 D램이나 낸드 혹은 CPU를 만들고 옛날에 만들었던 팹에서 저런 걸 만들어요. 그 새로운 팹으로 옮겨서 만들잖아요. 이제 이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구비된 새로운 팹에서 새로운 CPU나 D램 낸드를 만들면 나머지 팹은 못 쓰게 되거든요. 그 팹에서 저런 제품들을 만들어요. 그건 이제 레가시 테크놀로지를 갖고 레가시 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공장을 이걸 쓰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거를 조금씩 주문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또 한 번 만들면 이거는 뭐 테크놀로지 디펜던시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만들어줘야 돼.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줘야 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기사가 이런 거죠.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뭐 710만 대 생산 차질. 여기는 지금 뭐 자동차 살려고 이렇게 주문한 사람 없죠, 여기는. 근데 요즘 자동차 주문한 사람들 얘기는 1년 있어야 받는 거예요. 자동차를 1년 있어야. 운 좋은 경우는 6개월 있다 받고 자동차 회사도 좀 비싸고 잘 팔리는 수익이 많은 것들은 빨리빨리 만들어내. 근데 이게 이유가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기 들어가는 반도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뭐 D램, 낸드 이런 메모리는 아니고 대부분 다 시스템 반도체들. 그게 이제 그 주로 요쪽에 있던 반도체들. 근데 그럼 뭐 빨리빨리 만들어내면 벌써 해결되지 않았을 빨리 만들어내서 대응을 했으면 되잖아요. 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건 다 레가시 테크놀로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옛날 팹에서 만드는 거예요. 옛날 오래된 팹에서. 더 중요한 건 그 오래된 팹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안 만들어요. 장비 회사도.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저 산업들은 옛날에 뭐 이 D램, 낸드, CPU를 만들던 팹에서 만들어내고 뭐 그거 갖고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부족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 팹이니까 새 팹에만 관심을 가지던 장비 회사들이 이거를 안 만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기는 중고 장비 시장도 따로 있고 막 이래요. 서로 막 팔고 그러면서. 뭐 팹도 팔고 그러잖아. 근데 팹을 사는 이유가 공장을 살려고 그러게 아니라 장비 살려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첨단 팹에서도 이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죠? 그런 문제. 뭐 요즘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을 뭐 많이 봤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 전망을 보면 이거 올해 나온 얘기인데 여기 또 인텔 CEO가 또 한마디 했네요. 그죠?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고 시장 조사 업체인데 IC 인사이츠가 작년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4%, 또 5% 상향 조정했다. 이거 올 초 얘기겠죠. 그다음에
우리도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다 생산 거점 마련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거든. 천문학적이라는 게 뭐 우리가 하는 수준이 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백조. 인텔 여기 뭐 맞죠? 그다음에 TSMC가 파운드리 하는 회사잖아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뭔가 계속 반도체 공장 증설하려고 뭔가 굉장히 큰 시장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다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아까 본 자료 있죠? 20년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 쭉 가다 반도체 시장 전망도 나오는데 보면은 2018년까지도 보면은 매년 성장 연평균 수익률이 5%에서 10% 사이였고 앞으로도 뭐 그럴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성장해온 만큼도 계속 성장해 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계속 커가는 시장이다. 이미 반도체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숙 산업이에요. 거의 뭐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갈 만큼 유용한 제품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제품이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계속 성장해 갈 전망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이 낙관적인 얘기들, 희망적인 얘기들만 했는데 문제들도 좀 있죠.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바로 보면 이거는 꼭 한국에 한번 5년, 5, 6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죠. 중국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50%, 그러니까 퍼센트는 까먹었는데. 근데 문제는 반도체 자급률은 10%가 안 되는 나라예요. 많이 쓰는데 자기네 생산하는 건 얼마가 없어요.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그 이윤을 낸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반도체라는 게 그 모든 기계 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자기네들 작업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반도체는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건 그런 포인트에서인데 보시면 이것도 그냥 볼까요? 이거 딴 게 아니라 뭐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이런 데 MS 반도체를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뭔가 세상이 좀 달라지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이. 이런 어떤 경쟁 관계라는 걸 가지고 포토란 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경쟁 이론을 잘 정립하셨는데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게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있죠. 산업 내에서.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은 경쟁자고 뭐 아까 마이크론, 도시바 뭐 이런 데가 경쟁자들인데 그런 경쟁자에도 서로 다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와의 교섭력. 예를 들면 공급자가 하나만 있으면 교섭력이 굉장히 크겠죠. 사는 사람은 여러 개, 공급자가 하나면 아까 ASM이라는 회사 얘기했죠. 그 3천억짜리 하는 그 리소그래피 장비 만드는 회사. 그거를 그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다른 회사는 우리가 이제 고객이니까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데 이 회사는하고 우리가 대접을 해야 돼요. 교섭력이 달라지는 거죠. 훨씬 큰 거예요. 위협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벤더라고 그러는데 벤더가 하나인 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런 일들 있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죠. 구매자의 교섭력. 예를 들면 애플 같은 회사는 자기네한테 특수화된 제품을 자꾸 만들도록 유도를 해서 그리고 주문을 굉장히 많이 냈다가 다 사질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로컬하게는 수급이 깨지게 만들어서 굉장히 싸게 사요.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애플하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는 일정 부분의 포션이나 뭐 실력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관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좋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들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려는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걸 대체제라고 그러고요. 하나씩 자 리스크는 조금 조금 다른 측면에서 리스크가 하는데 이거 작년 초부터 굉장히 신문지상을 이제 달궜던 얘기죠. 에칭가스, 불화소소, 일본이 뭐 판다 안 판다 해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 약간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비즈니스잖아요. 이 반도체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DRAM 같은 거 우리가 잘 만들지만 시스템 IC 같은 거는 뭐 다른 나라가 잘 만들고 장비는 그 미국, 일본 이런 데가 잘하고 뭐 재료는 또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협력이 잘 되면서 서로 왔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와는 다른 지오폴리틱한 이슈 때문에 두 나라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런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죠. 이런 리스크도 항상 있어요. 이런 것도 또 다뤄가야 되는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대체제의 위협. 자, 이제 D램하고 낸도 아까 이제 스케일링 얘기를 했죠. 지금 뭐 10나노 패턴이면 그 안에 그 실리콘 아톰이 쭉 줄을 세우면 뭐 한 20개 좀 넘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더 작아지면 이게 고체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톰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스케일링 자체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그 다음에 D램 자체가 또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트랜지스터 하나와 또 커피시터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작게 만들지 못해요. 근데 낸드는 용량 크게 만들지만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나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이런 그 스케일링 리밋이나 용량 속도들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들이 자꾸 연구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제가 연구소 다닐 때 요거 3개로 이제 정립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급기야는 인텔이 옛날에 메모리를 포기했던 인텔이 자기들이 메모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페이스 체인지 메모리라는 거 갖고 그 브랜드 네임이 이제 옵테인이에요. 옵테인이라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특징은 이거예요. D램보다 용량이 크고 낸드보다 속도가 빠른 제품이에요. 이거 가지고 요 약점을 보완하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거꾸로 얘기하면 D램보다 속도가 느리고 낸드보다는 또 양량이 작은 거는 약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기술이 어려워요. 기술이 어렵다는 건 그 제대로 된 제품 만드는 게 어려워요. 수율이라고 그러는데 만드는 게 어려워. 그런데 단지 걱정했던 건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맘먹고 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최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잘 안 되고 있어서 슬슬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수준. 어려운 거죠. 뭐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이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대체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도 갖고 있고 아까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에서 막 들어온다 그랬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대개 다 중국 요새 좀 문제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미국과 갈등 때문에 미국이 뭐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만드는 거를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도체 한다는 회사들이 또 뭐 문제가 많아요. 그 중국이라는 회사가 아직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선진화되지 않은 측면이 많아가지고 그 회사에도 뭐 비리들이 많은 거죠. 스스로 망가지는 것들도 많고. 하지만 최근에 또 어떤 분들이 쓴 좀 칼럼 같은 걸 보면 중국은 절대 반도체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보면 퇴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도체 장비를 한국보다 지금 더 많이 사고 있다. 중국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처럼 반도체 자립이 없이는 4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이제 정권 큰 부담이 될 거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옛날에 등소평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도광양회가 시작됐. 도광양이라는 게 이제 자기 재능을 숨기고 감춰둔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등소평이 옛날에 우리는 성장을 하되 들키지 말고 성장해야 돼. 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시대가 되면서 이걸 좀 무너뜨린 거죠. 이제 막 좀 약간 드러내고 하다가 철퇴를 맞는데 다시 이제 숨어서 뭔가를 하는 때가 되고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을 거다. 언젠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그 애플, 테슬라, 그다음에 구글, MS 이런 회사들이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엔 다 인텔이 만든 CPU를 갖다 썼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그 지배적인 회사가 됐어요. 이 반도체, 이런 IT 세상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적인 회사예요. 두 회사가.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이 ICT 세상에 생기는 모든 이윤을 다 독차지해 갔어. 나머지 회사들은 좀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이러고 살았고.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고, 그래서 다들 자기들이 남한테 안 맡기고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해야 뭔가 차별화시켜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메모리를 만들겠다는 건 아까 인텔 말고는 없었고 다 이제 뭐 시스템 IC, 특히 AP 뭐 이런 거, 그다음에 AI 칩, 자율주행용 칩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시스템 IC 잘하겠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참 골치 아픈 거죠, 그죠? 뭐 옛날에 다 고객이었는데 이 사람들 이제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어려움들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사람이 다 하는 일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면 좋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막 커서 사람들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되고 해서 막 좋은 실적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맨날 신문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 반도체 현장에 전문 인력 부족하다. 그다음에 대학 자체에도 문제가, 그러니까 대학 정책도 문제가 있고 대학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뭐 반도체 인력 뭐 3만 6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부 예타 심사에서 시정 탈락했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은 거죠. 생각이 참 잘 안 되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대학생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인력이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아까 본 거에다가 실제로 하는 일들이 뭔지를 쭉 써놨는데 뭐 디자인부터 어냈을까 뭐 이런 일들을 다 합니다. 쭉 다 모든 부서들이 하는데 뭐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하고 뭐 하지만 이런 일들을 다 해나가는 거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역량들이라는 게 학교의 그 전공을 갖고 보면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야에는 뭐 기계공학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뭐 물리학이 또 잘 쓰이는 데도 있고 아니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것들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걸 보면 기초 지식이 필요하죠. 아까 뭐 양자역학이 있어야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자역학, 그다음에 정력학 같은 건 건물 생물 때서 필요한 것들인데 건물들이 굉장히 작고 높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그런 그 정력학적인 그 계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체역학 우리가 그 반도체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가스가 흘러가면서 증착이 되고 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체역학을 또 다 이해를 뭐 물론 누구나 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저런 분야를 맡은 사람들은 저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기학, 그다음에 전자회로 알아야 되고 반도체 재료, 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거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초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십 나노 스케일의 선폭을 다루고 있고 또 높이는 수십 마이크로가 되죠. 수십 나노에 수십 마이크로 이 구조물은 그 에스펙트 레이셔를 보면 그 높이 나누기 그 길이 하면은 이게 벌써 뭐 1000배 가까이 되잖아요. 1000배. 뭐 여기 그 우리 집 앞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뾰족한 기둥들이 이제 엄청 많은 거죠. 그것도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뭐 수백 기가계가 있는 거죠.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공정 수도 뭐 60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정을 가지고 굉장히 작은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을 잘 대처하는 능력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경험들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와서 배우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또 와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반도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이런 그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이런 어려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좀 쭉 정리를 하면, 크게 정리를 하면 큰 얘기로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죠. 그죠? 온 세상이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뭐 이제 뭐 밖에다 팔기 때문에 글로벌이 아니라 전체 전 지구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고 이미 굉장히 성숙한 사업이죠. 성숙한 사업이지만 여전히 성장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장치 산업이지만 장치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이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필요한 기술 산업이고 그걸 해내는데 핵심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다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